지금부터 제1회 간호학과 학술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과장 오은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간호학과가 단독으로 이제까지 학술대회를 매회 시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간호학과가 단독으로 개최하는 첫 학술제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 리플렛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학술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술제는 학생 여러분이 간호 전문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배운 것을 정리하고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키우고 미래의 간호 전문인으로서 나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참여해주신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교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네, 우선 왔다 가셨어도 있었으니까 우선 전혜원 교수님 오셨었습니다. 박수. 네. 그리고 아주 뜻깊게 간호 연구를 대체를 해주셔가지고 네, 간호 연구 대체해주시고 전 학과장이시었던 장현정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네, 이윤정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네, 권여운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네, 얼굴 보고 했어야 되는데 또 교수님도 중간중간에 오시면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강조하지만 이런 자리가 개최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저희 직원 선생님들 계시죠? 김태희 선생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박수. 네. 이렇게 먼저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소개해 드렸고요. 또 아울러 무엇보다 굉장히 뜻깊은 건 저희 졸업생이신 조수연 동문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잠깐 일어나서 인사. 박수, 큰 박수. 네, 네. 네, 조금 있다가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이어서 먼저 조수연 동문 선생님의 특강을 하고 이어서 학술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첫 학술제를 준비한 3학년 학생들과 지도해 주신 황은미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수. 네, 본격적으로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학술제는 졸업생 학술 특강과 학술 발표 한 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졸업생 학술 특강이 있기 전에 오늘 학술 발표자인 조수연 동문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수연 동문은 2009년 본교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2013년 졸업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임상 실습 및 상처 전문 간호사로 근무하시며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전산 시스템 개발 업무에 참여하신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역학, 보건정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의료원과 서울시 공공의료재단에서 보건의료 정책 및 환자 경험조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2025년 올해에는 경희대학교에서 국내 거주 이주민의 예방 가능한 입원 및 치료 가능 사망 측정을 주제로 의학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First International Wound Care 컨퍼런스 구현 발표를 비롯하여 2018년 아부다비 애니얼 운드 케어 컨퍼런스 발표 등 국제 무대에서도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특별히 2025년 BMC 제리아트릭스에서 Brief and 네, 노인 한국 자살 시도 노인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역학 보고서를 논문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교육사와 함께 사회조사 분석사 등 다수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석사 학위 논문 주제인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 생각 간의 관련성을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학술 특강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조수연 동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9학번 조수연이라고 하고요. 아까 너무 양력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똑같이 여기 졸업해가지고 그냥 간호사 하다가 우연히 그냥 연구원이나 이제 석사 이제 박사 우연히 그냥 하게 되어서 이렇게 흘러 오다가 전혜영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보게 되어서 이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저 때는 40명밖에 없었는데 정원이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거 보면서 간호학과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되게 더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만나 뵙게 되어서 이제 영광이고요. 제가 발표 드릴 거는 원래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조금 준비를 할까 했는데 그래도 간호학과 그 학술제여가지고 제가 석사 때 했었던 논문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 생각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서론, 연구 방법, 결과, 고차의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자살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모두가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제 본인의 이제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이제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뭐 이거는 제가 2019년도에 사망 원인 통계이긴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사망 원인 통계에서 이제 자살이 굉장히 높게 이제 되어 있다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내용이어서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리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전체 사망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고사 같은 이제 외인 중에서도 이제 자살이 1위에 이제 속할 정도로 10대 이상의 전 연령에서 자살이 가장 1위를 이제 계속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살 연구들을 이제 확인해 봤을 때 이제 자살은 크게 이제 자살 생각, 시도, 행위 과정을 이제 거친 연속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자살 생각은 그냥 저희가 아는 것좀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 이제 여기에는 계획도 조금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살 시도는 이제 스스로 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상처를 입히는 걸 말하고요. 자살 행동은 스스로 죽음에 이르러서 생이 끝나는 것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자살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는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실제 시도로 이제 넘어간다는 건데요. 사실 자살은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을 확인해서 그 위험성을 예측하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 얘기긴 한데 뭐 2018년도랑 2019년도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었던 것들이 이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 산업재해 판정도 받았지만 그 이외에 그냥 뭐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정도로만 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는 것이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걸 보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걸 경험도 하고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걸 석사 때 논문으로 한번 써볼까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뭐 기존에 있는 내용들 이제 찾아봤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태움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신규 간호사분들은 뭐 이제 입사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이제 경력을 가진 분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태움은 좀 약간 이 내용이 조금 그런데 간호사들이 거치게 되는 혹독한 통과 의례라는 내용으로도 이제 기존 논문에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적응할 때 선배 간호사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감싸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 좀 논문에 적혀 있어가지고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국내에서 태움은 그냥 단순히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신체적인 폭력이나 정신적인 폭력 그리고 괴롭힘, 집단 괴롭힘 같은 느낌으로도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거를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간호사분들한테 그러면 퇴원 왜 일어날까요? 했을 때 보통 인력이 부족하니까 힘들어서 좀 더 이제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신규 간호사들이 일을 못하니까 나는 그냥 가르친 거다. 그러면서 일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간호사 부족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원을 굉장히 많이 늘려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도 좀 많이 늘어나고 학과도 생겼었는데 결국에는 간호 인력이 뭐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력 부족이 아니라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어야 됐는데 되지 않았던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 이제 대한간호협회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수가 자기는 그걸 괴롭힘을 당해봤다라고 답변했고요.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이제 폭행도 있고 따돌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임신 순번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병동에 있었고요. 제 병동에서 그리고 뭐 물건을 던지거나 이제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멀지는 않은데 사실 지금은 근데 많이 괜찮아졌다는 얘기 듣긴 들었지만 저 때는 조금 약간 흔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간호 업무는 이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 간호사분들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제 지표가 좀 악화되어 있는 것들이 낮은 수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분들의 이제 근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뭐 이제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연구들이 나오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좀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근데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간호사분들이 환자분들을 이제 케어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힘든데 환자한테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간호사 뭐 의료진 분들이 굉장히 그 환경에서 잘 적응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좀 환자들한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환경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결국에 환자한테 안 좋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뭐 나오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비슷한 보고서는 크게 못 봤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못 찾은 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이제 간호사분들이 자살을 일터에서 하고 실태조사 결과도 굉장히 안 좋은 걸 보면서 이거는 뭐 구체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제 퇴원 뭐 자살 같은 것들이 혹시 연구 논문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었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뭐 특히 자살 관련된 거는 연구가 거의 없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찾아봐야지 이거 비슷한 연구가 있나 해서 사실 석사 때 논문은 이제 남의 연구를 조금 따라하면서 이제 디벨롭해 가는 과정인데 없어가지고 약간 고민하고 있었는데 딱 우연히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 생각과 유의미한 양에 상관하는 관계를 보인다라는 2019년 논문이 굉장히 이제 유일하게 딱 제 눈에 띄어가지고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연구를 진행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뭐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직종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앞에 있는데 자살 생각은 직무 스트레스랑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과도한 게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다 전반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뭐 자살 생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져 가지고요. 한번 써왔고 근데 이제 저희가 종합병원 말고도 뭐 상급 종합병원, 의원, 뭐 병원급이 많은데 아무래도 큰 데에서 일을 할수록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이제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이제 종합병원 이상급의 이제 간호사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계신 간호사분들 대상으로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자세 생각 혹시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관련된 설문지를 가지고 같이 이제 조사를 해서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를 연구 주제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연구 목적으로는 첫 번째 이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다니고 계신 간호사분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랑 자살 생각 정도를 확인해서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이제 괴롭힘 수준, 자살 생각 간에 이제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 대상으로는 이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연구 목적이랑 절차에 동의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남자 간호사분들은 제외를 하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사용했던 그 직장 내 괴롭힘 그 척도가 이제 여성 간호사분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설문지였어가지고 남성분들한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외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보통 괴롭힘 아무래도 이제 연차가 높은 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수간호사나 이제 약간 좀 관리자 직급은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측정 도구 제가 사용했던 게 수도권 지역에 이제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은 일부러 제외를 했고, 제 생각에도 이제 종합병원 이상급이 좀 더 약간 업무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에 니즈가 맞아가지고 연구 대상자를 그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원하는 정도의 이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08명이 필요하다 최소.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고 뭐 이제 나중에 설문조사나 약간 이런 거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탈락률을 10%로 해가지고 제가 232명 모집을 목표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탈락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20% 이상 잡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해서 온라인 설문지를 회수를 했었고요. 연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 간호사 그리고 병원에 근무한다고 응답했던 그런 설문지들 빼고 이제 중복 참여하신 분들 다 빼가지고 209부를 이제 분석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조사는 2020년도 6월부터 9월까지 했었고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널스케이프에서 모집 공고문을 게시를 해가지고 이제 동의하신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고요. 설문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자살 생각 정도 관련된 설문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이제 뭐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이런 것들 14문항으로 구성을 했고 직장 내 괴롭힘 척도는 2014년도에 개발됐던 간호사 대상의 직장 내 괴롭힘 척도가 있어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확인을 받고서는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에는 16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세계 하위 영역은 이제 언어적 공격 뭐 10문항, 이제 부적절한 업무 부여 4문항, 그리고 신체적 위협 2문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4점 라이커트 척도로 되어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이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수 범위는 16부터 64점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괴롭힘에 이제 노출됐던 경험이 많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 당시 신뢰도가 0.91이어가지고 이게 설문지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이제 그 설문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연구했을 때 신뢰도는 그것보다 더 높게 0.935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자살 생각 척도로 굉장히 그 설문지가 되게 찾아보시면 많을 건데 저는 이제 1979년에 이제 100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자살 생각 척도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원래는 직접 면담해가지고 3점 척도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품이 많이 드니까 아예 그냥 자기 보고형 설문지로 변형됐던 걸 이제 제가 가져와서 사용을 했었고요. 이제 총 19문항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것도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자살 사고가 높은 거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뭐 설문지가 뭐 0.87 정도 되어 있었던 거고 밑에 이제 자살 생각 점수는 이제
0점부터 8점까지, 9점부터 11점까지, 10점부터 14점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 15점 이상이면 굉장히 자세 생각을 많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연구에서는 약간 조금 조작전 정의를 해가지고 이제 뭐 3가지 군으로 나눠가지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연구 나중에 혹시 하게 되시면은 다 AIB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1차 연구를 그러니까 1차 잔료원이나 2차 잔료원 하셔도 IRB라는 거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뭐 학술제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1차 잔료원은 직접 제가 설문을 이제 받아가지고 직접 수집하는 거고 2차 잔료원은 이제 공단이나 이제 심평원에서 뭐 이제 걔네들이 모은 자료들을 쓴다거나 패널 자료를 가져다가 이제 쓰시는 건데 1차 자료든 2차 자료든 무조건 다 IRB 하셔야 되고 IRB 1차 1차 자료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서 보통 3개월 정도에서 한 4개월 정도 이제 그 승인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시고서는 연구 계획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자료원은 거의 이제 면제 신청하면은 뭐 한 달 정도면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료 분석 방법은 저는 그렇게 어려운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석사 때 그래서 그냥 빈도랑 백분율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이제 봤었고요. 직장 내 괴롭힘 이제 점수랑 자살 생각은 평균 표준 편차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점수랑 자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분석 방법이랑 아노바라는 이제 분석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비교를 했고요. 이제 자살 생각이랑 직장 내 괴롭힘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편상관 분석이라는 분석 방법을 같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점수랑 이제 자살 생각 점수에 영향 미치는 요인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선형 회귀 분석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 프로그램은 다 알고 계시는 SPSS로 했었고요. 이제 맨 밑에 부분을 그 유의 수준 5%라는 건 아마 뭐 p-밸류, 뭐 p-값 이렇게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간단히 제 연구에서 계속 공통적인 내용인데 숫자 맨 밑에 맨 뒷자리에 제가 p 해놓고 숫자를 계속 써놓을 건데 그게 0.05보다 작으면은 그게 이게 이 내용이 유의하다는 말이어가지고 예를 들어 유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이게 뭐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오더라도 이 연구 결과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연구마다 좀 달라가지고 근데 보통 p-값은 보통 0.05 많이 써가지고 저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인구 사회학적 특성 부분에서 이제 응답자 273명 중에서 209명 대상으로 최종 설문지를 뽑아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연령 부분 보시면 이제 24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보통 신규 간호사분들이 많이 분포하고 계셨던 25세에서 29세까지가 가장 많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고 이제 최종 학력은 이제 4년제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전문제는 이제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없을 거고요. 근무 부서는 이제 일반 병동이 가장 많았고 근무 형태는 이제 뭐 상근직 뭐 이제 2교대, 3교대 이렇게 있었는데 3교대 근무자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무 경력으로는 이제 뭐 1년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의 20%에서 뭐 이제 16%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었고 일반 간호사분들이 이제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이랑 상급 종합병원 분들 했었는데 종합병원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던 거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 그냥 표인데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라고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점수 단변수 분석을 했는데 그냥 단변수 분석을 그냥 거기 항목마다의 그 분석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점수의 평균은 42.8점이었고요. 근무 형태 뭐 경력, 병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근무 형태에서는 이제 주간 근무자랑 2교대는 이제 평균 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3교대 근무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점수가 이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던 거 확인했고 P값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5보다 다 작았고요. 근무 경력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나눠서 했는데 유의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경력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 점수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무 경험은 이제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니고 있는 분들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음주나 이제 흡연 같은 것도 그냥 같이 가져와 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던 분들,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제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운동도 좀 적게 하시는 경향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다변수 분석을 했는데, 다변수 분석은 이제 그 여러 가지의 그 변수들이 이 직장 내 괴롭힘 점수 하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이제 다변수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다변수 분석을 할 때 연령이랑 근무 형태, 경력, 근무 병원을 보정을 했는데요. 그 보정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마다 그 형태도 다르고 연령도 다 다르니까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점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봐야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정을 했고, 이제 연령은 이제 35세부터 39세가 24세 이하에 비해서 이제 유의하게 높은 걸로 이제 나왔고요. 이하에 비해. 그리고 근무 형태는 3교대 근무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간 근무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무 경력은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1년 미만의 간호사분들이 가장 직장 내 괴롭힘 많이 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2년 이상부터 3년 미만의 이제 근무 간호사의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뭐 요인들의 효과를 보정한 후에 이제 다변수 분석 결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들, 운동 같은 것들도 이제 아까 전에 유의하다고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보정해서 확인했는데, 그걸 보정 동일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근무 형태는 동일하게 또 이제 3교대에서도 높았고, 이제 여기에서도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간호사가 더 높았고, 그리고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한 간호사에서도 유의하게 높아서 이거 보면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혼자서 해석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이제 자세 생각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 점수를 매겨가지고 정상군, 저위험군, 고위험군 아까 전에 3개 분류로 나눴던 거를 해봤는데, 정상군이 50%인데 생각보다 이제 고위험군도 꽤나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거 보면서 많이 힘드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신규 간호사분들 많이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랑 자세 생각 점수 간에 이제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봤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랑 이제 자세 생각 간에 이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높아진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의 상관관계는. 네. 그리고 자세 생각 점수에 대한 단면서 분석을 했는데, 자세 생각 점수의 평균은 10.3점이었고요. 근무 부서 이제 형태 아까처럼 동일하게 했을 때 이제 특수부서에서 자세 생각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외래 일반 병동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값이 0.05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유의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무 형태는 3교대에서 동일하게 높았고, 음주 여부는 이제 음주하시는 분들에서 이제 자세 생각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자세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 술도 많이 먹고 이제 담배도 피고 운동도 안 하시고 약간 이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자세 생각 점수에 이제 영향 주는 변수들 가지고 다변수 분석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게 포인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점수만이 자세 생각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돼서 0.001보다 작다는 거 굉장히 작은 점수여가지고 정말 유의한 영향이 있는 변수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요인도 이제 보정했을 때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점수가 자세 생각에 유의하게 영향을 줬고,
뭐 이거는 이제 흡연자 이제 앞에서는 뭐 그게 안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흡연자와 이제 금연하신 분들도 이제 자세생각 점수가 높게 나온 걸 확인해가지고 같이 실어봤습니다. 고찰로 벌써 넘어왔는데요. 이게 본 연구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다른 연구들이랑 약간 비교하는 부분으로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본 연구는 직장 내 괴롭힘이랑 자세생각 간의 이제 연관성을 확인하려고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다니는 간호사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 설문조사다 보니까 원래는 설문조사할 때 대표성이 중요해가지고 이게 어디 뭐 20대에서 몇 명 이렇게 뽑는 게 대표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대표성을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선 온라인 설문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받은 이 연구 결과가 얼마나 좀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연구 결과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2018년도에 발간했던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확인했는데요. 요양기관에 일하고 있는 이제 간호사 4,500여 명 대상으로 했던 결과와 비교를 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서도 이제 연령의 경우에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순으로 갈수록 적어지고 최종 학력은 4년제가 가장 많은 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무 부서도 이제 일반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들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특수파트 외래 순으로 낮았는데 이것도 제 연구 결과랑 동일하게 나와가지고 같이 가져왔습니다. 3교대 근무자 비율이 이제 절반 이상이었고 그 다음으로 상근지시 12시간 뭐 2교대 근무자의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제 거에서도 동일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대표성을 조금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같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책임 간호사보다 일반 간호사 제 거 96% 정도 됐었는데 그것도 동일하고 근무 지역도 아까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거의 서울 경기권에 있는 분들이 거의 온라인 설문조사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그것도 비율이 이 보고서랑 유사하게 나왔다. 그래서 대표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논문을 이제 좀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척도인 이 척도를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 대상으로 했던 연구 결과랑도 같이 비교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에서는 평균이 32.5점 나와가지고 저의 연구에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연구 대상자마다 좀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약간 이걸로 뭐 이제 같다 아니다 약간 이걸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무 형태에서는 이제 3교대 근무자에서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정도가 높은 걸로 확인이 됐었고 결국에는 선행 연구랑 제 연구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무 경력의 경우에는 여기서도 1년 이상, 뭐 2년 이상 미만 뭐 이렇게 유의하게 높았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맨 앞에서 이제 태움은 신규 간호사들이 이제 통계 의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한 거랑 좀 내용이 달라가지고 약간 이거랑은 조금 좀 다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그냥 뭐 제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면 1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신규 간호사를 병동에서 좀 봐주는 게 있는데 1년이 좀 넘어가고 그래도 너 이제 뭐 트레이닝 3개월, 6개월 끝났는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이 설문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냥 주변의 경험과 저의 경험으로 그냥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연구 결과들도 그냥 가져와 봤는데요. 근무 경력이나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사이의 유의성에서는 이제 뭐 유의하지 않은 그러니까 유의하지 않았었던 연구 결과도 있었고 경력이 1년 미만일 때 가장 뭐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연구도 있었고 1년 미만보다는 1년에서 3년 사이에 감소했다가 오히려 3년에서 5년 사이에 근무할 때 점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걸 보면서 연구마다 결과가 굉장히 달라가지고 좀 더 많은 연구를 좀 해보다 보면은 그래도 좀 경향성이 좀 두드러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선행 연구들이랑 제 연구를 확인했을 때 사실 1차 이게 다른 연구에서는 1년 미만도 괴롭힘 당하고 2년 미만도 괴롭힘 당하고 다 당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그냥 어디만 포커스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게 아니라 중간 연차의 간호사들도 이제 포함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했던 게 사실 이제 신규 간호사분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분의 간호사분들 외에도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그래도 뭐 행정 좀 하게 됐었던 중간 연차 간호사분들도 약간 그 보도 자료에 나오고 했었던 거가 좀 기억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연차의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 생각 위험군 분류에서 아까 전에 이제 고위험군이 꽤 높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연구랑 비교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들한테 자살 이거 제가 썼던 거랑 이제 똑같이 했었던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일단 여성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었던 연구 결과가 좀 비교할 만한 게 있을까 확인했었는데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서 거기서도 이제 자살 생각 척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었길래 보니까 이제 1대1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원래 이제 네 분류로 되어 있었는데 제 연구에서 정리한 것처럼 세 분류로 한번 정리해가지고 확인했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생활한 여성 수용자로만 이제 나온 결과였는데 약 200명 정도의 여성 구금자 중에서 정상군이 77%, 저위험군이 이제 11%, 고위험군 11% 나와가지고 맨 위에 있는 퍼센테이지랑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 보시면 오히려 구금되어 있는 분들이 더 정상적이고 고위험군이 더 낮은 걸 보면서 물론 이제 똑같은 선상에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직장에 다니는 거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금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보다 더 자살 생각을 자주 한다는 거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위험군이랑 고위험군 합치면은 거의 50%에 육박하는데요. 거의 50%에 해당하는 간호사분들이 자살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고위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런 자살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한테 뭐 이제 잘해야 된다. 약간 이렇다기보다 약간 사회적으로 좀 더 이제 개선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세 생각 척도 뭐 관련해 가지고도 다른 연구랑도 확인했었는데 뭐 여기에서는 뭐 이 다른 연구가 더 높긴 했었지만 저희 이제 자살 생각이든 직장 내 괴롭힘이든 약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뭐 이게 점수가 더 높았다, 제 거가 낮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게 간호사분들이 이제 자살 생각을 하면서 병원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 부분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지긴 하는데 맨 밑에 부분에서 제가 그 참고했었던 그 논문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많은 간호사일수록 자살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많이 경험할수록 이제 이런 그 자살 생각 높아진다는 결과도 제 거랑도 일치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 생각을 그런 생각 왜 하냐라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병원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 저도 이제 고대병원에 있는 동안에 별의별 일 이제 많이 경험해보기도 하고 친구들도 그때는 되게 신규 간호사분들한테 약간 주어지는 게 니네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건데 니네가 못하는 건 약간 뭐 니들의 약간 능력 탓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몰아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는 게 미덕이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때 그걸 경험했던 분들이 아직 병원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같이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연구의 제한점 말씀드리면 본 연구는 단면 조사를 한 거여가지고 기간을 딱 특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문 조사할 때 뭐 지난 1년간 뭐 2년간 이런 식으로 좀 기간을 특정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문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보면
그러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자살 생각이 어떤 게 먼저 일어났는지 선후 관계를 명확히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24세 이하, 뭐 35세부터 39세, 40세 이상의 비율이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25세에서 29세까지 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연령별 이제 차이를 좀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특수부서 내에서는 이제 세부 부서 간의 차이가 특수부서도 이제 뭐 수술실 있고 뭐 중환자실 있고 한데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이도 좀 나눠서 보면 좀 더 디테일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를 이제 지적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 셀프 셀렉션 바이어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실태 조사랑 비교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그 조사를 좀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게 원래는 제가 이거를 이제 코로나 시기 때쯤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좀 협조를 받기도 어렵기도 했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자기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 이제 자살 생각 얼마나 하는지를 밝히고 싶은 병원은 사실 없을 거여가지고 코로나든 아니든 사실 쉽진 않아서 이거는 조금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정책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디자인 같이 해가지고 좀 크게 조사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들 대상으로 대표성을 좀 지을 수 있는 그 연구 디자인을 해가지고 온라인 설문조사만이 아니라 오프라인도 같이 하면 좀 더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석사 논문에서 이제 지적받았던 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어도 자살 생각에 영향 주는 게 엄청 많은데 왜 직장 내 괴롭힘이랑 자살 생각 두 개만 뽑아서 봤냐? 뭐 이제 우울이나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지 이제 네 연구가 좀 괜찮다는 거를 말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말이어서 말을 못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울이나 직장 직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거에 연구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울, 직무 스트레스 이런 거 넣으면 저는 그냥 이 연구 논문이 연관성 정도로만 봤는데 이제 뭐가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 약간 이 정도로도 좀 연구를 좀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의 연구를 좀 플랜을 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제가 이 연구를 해볼까 하고서 이제 비슷한 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거의 하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좀 그래서 2019년에 그 연구 논문이 없었다면 저는 이 연구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것들이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여간 결국에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자살을 그 설문이 아니라 논문을 찾아보는 그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제가 이 논문이 2021년도에 나왔는데 아직 10개도 안 될 정도로 아무도 연구를 안 하고 있는 파트여서 혹시 좀 약간 자기 연구 좀 눈에 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주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3교대 근무 경력은 이제 이 파트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유의하게 높았기 때문에 좀 3교대 하시는 분들 그리고 1년에서 신규 간호사만 그냥 케어할 게 아니라 1년에서 3년 사이에 있는 분들도 좀 케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병동도 그렇고 병원 분위기 자체가 이게 사회에서는 안 그런데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 이렇게 막 대해도 된다는 약간 그런 안 좋은 문화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일할 때는 2014년도였기 때문에 거의 10년 전이라 그 10년 전이어서 이제
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지금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은 병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규 간호사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하면 로테이션도 굉장히 잘해주고, 이제 신규 간호사 사직률이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좀 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 들어서 제 때랑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알게 모르게 아마 있을 거라서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계속 이제 케어를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뭐 이제 간호사분들이 자기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는 그런 일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맨 밑에 부분도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를 사실 논문을 원래 보통 내면 학술지 논문으로 바로 하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학술지에서 제 연구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예민하니까 누구는 좋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약간 이게 너무 현장에 약간 어떻게 보면 치부를 드러내는 거여가지고 안 좋아하시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전 서울 이런 연구가 좀 특별하다 약간 이렇다기 보긴 어려운데, 서울시 간호사회 이런 데에서 이제 학술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주제들이 있으면은 그 장학금 같은 것도 주고 하는데, 그런 거에 그래도 선정이 됐었던 거 보면 그렇게 엄청 나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학회지에서 굉장히 안 좋아했었던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질문이 나와서 너무 좋은데요. 질문.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2학년 강은련입니다. 네, 우선 좋은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게 직장 내에서도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이슈들이 있는데 혹시 그와 관련돼서 좀 비교해서 보셨던 부분들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공통점이 있거나 차별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직종에 대한 파트일까요? 네, 다른 직종과 비교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다른 직종에 비교했을 때 제가 그 부분까지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저는 2학년 이소담이라고 합니다. 네네. 지금 국내 간호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해주셨는데 혹시 외국이나 많이 저희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가는 미국의 경우에는 혹시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거기에서 뭐 이제 그 연구가 사실 우리나라보다 많이 되어 있긴 한데, 그게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직장 내 괴롭힘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태움, 뭐 약간 이런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 결과 부분까지는 제가 엄청 디테일하게 찾아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를 이게 국내에서 사실 심하고, 사실 저희가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 그리고 그런 데서는 이제 그러니까 간호사 한 명당 보는 그 환자 수가 적다 보니까 뭐 이제 급여 부분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래도 맨 앞에 보시면은 그 뷰라잉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외국에서의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것도 뷰라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연구가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동일하게 이제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도 사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긴 하긴 하더라고. 거기가 이제 뭐 천국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생각이 든 게, 뭐 거기는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걸 연구도 하고,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좀 직접적으로 정책으로도 가져오긴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누가 이제 자살했다면 한참 뭐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바로 전 직장도 약간 간호사들이 이제 뭐 교육 현황이나 약간 이런 것들 뭐 괴롭힘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은 실태 조사 같은 것들도 하긴 했거든요. 시립병원들 대상으로 했는데 그게 반짝만 하고 하는 척을 하고 이제 그거를 직접 안 가져가는 게 많은 게 결국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고는 있어. 아니면 이런 보고서를 우리가 발간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 뭐 이제 보건의료 실태 조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액션을 사실 본 적이 없고 찾아봐도 없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해외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없어요? 네, 권영훈 교수님. 뒤에서 마이크 갑니다. 네. 네. 좋은 연구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저는 간호학과 권영훈입니다. 그 앞서 내용을 제가 열심히 똑바로 못 들어갖고 잘 기억을 못해서 다시 듣는데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네. 그걸 자살이랑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게 연계가 잘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연구자께서 이 연구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에 대한 이론적 조작적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설문이 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상급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표현했고 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35세에서 39세인데 네. 이 대상자가 이 정도의 나이에 든 사람들이 그 뭐 2, 3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그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그 태움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여기 다 싣지는 못했었는데 먼저 태움 직장 내 괴롭힘이 연구마다 그 뭐랄까 정의가 다르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사용했던 여기 언어적 공격이랑 부적절한 업무 부여, 이제 신체적 위협으로 되어 있는 설문조사 이게 척도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게 뭐 태움 뭐 직장 내 괴롭힘이 사람들마다 이제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인식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언어적인 공격이나 부적절한 업무 부여, 신체적 위협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그래도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설문조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좀 했었던 연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야 쪽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좀 정의하는 게 조금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명확히 말씀 주신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 35세에서 39세까지의 내용 부분에서도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지도 교수님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설명하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중견 간호사가 됐을 때 이제 주어지는 약간 업무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사실 제가 확인했었던 그 설문조사 문항들이 굉장히 좀 심플한 것들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을 만약에 이제 심층 연구 같은 것들로 진행을 했었다면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끼시길래 이게 점수를 높게 받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제 논의 부분에서 좀 풀어내기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답변이 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또 있을까요? 다음 학술 발표가 있어서 혹시 나머지 질문은 저희가 이제 이미 1시간을 지나가서 다음 발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조수연 동문 선배님께 큰 박수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잠 깨게. 너무 너무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요 발표해 주신 논문에 관한 부분 최종 마지막에서 저도 한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우리 학과 3학년 선배님들의 선배이자 후배죠. 연구 발표가 있겠습니다. 본 발표의 주제는 간호대학생의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발표자는 3학년 김수아, 서자연, 정연희, 이주연 학생이며 황은미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발표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바이탈 바이브입니다. 간호대학생의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황은미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발표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그리고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기본 간호술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실무 능력으로 간호의 질과 환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졸업 시점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임상 수행 능력의 기초로서 정확한 수행은 환자 안전 확보의 핵심이 됩니다.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은 주어진 과업을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간호대학생에게는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형성하는 토대가 됩니다. 수행 자신감이 높을수록 임상 수행 능력과 문제 해결력, 전공 만족도, 전문직 자아 개념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임상 실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서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간호사가 복잡하고 다층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대인관계 상황에서 치료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근간이 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며 주도적이고 핵심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시 다양한 연령 및 사회계층의 대상자들과 여러 분야의 의료인들을 만나 상호작용하고 실제 간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은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료진의 지시나 피드백을 오해 없이 수용하여 어려움을 예방하는 임상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임상 수행 능력은 간호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간호 실무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학습한 지식, 기술, 태도, 비판적 사고 및 임상 판단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최근 급변하는 보건의료 현장 환경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간호사 학생들이 교육과 실습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충분히 함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역량의 향상은 간호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간호 전문성 제고와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임상 부작용으로 인한 조기 이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간호대학생의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및 임상 수행 능력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 간의 차이를 파악합니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합니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에 들어가기 앞서 각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은 간호 대학생이 필수적인 기본 간호술기를 스스로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상호작용 중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임상수행 능력은 배운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실제 간호 현장에서 대상자의 요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임상수행 능력의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수행 능력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은 C 지역과 G 지역의 간호대학 재학생 중 임상실습 기관에서 2번 이상 실습한 학생들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25년 9월 6일부터 10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된 설문은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임상실습 기간, 성적 4가지를 조사하였습니다.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은 오미영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 도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오미영의 연구에서 크롬바 알파값은 0.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5였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허경호가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 도구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허경호의 연구에서 크롬바 알파값은 0.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79였습니다. 임상수행 능력은 쉬위리언 6디멘션을 기반으로 이원희 등이 개발한 임상수행 능력 측정 도구를 채미숙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 도구는 총 4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 능력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채미숙이 연구에서 크롬바 알파값은 0.92였고 본 연구에서는 0.95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 버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임상수행 능력 정도는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량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임상수행 능력의 차이는 T테스트, 원웨이 아노바로 분석하였습니다. 대상자들의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임상수행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으로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전체 인원은 120명이었고 120명 중 여성이 91명, 75.8%, 남성은 29명, 24.2%였습니다. 학년은 3학년이 76명, 63.3%였고 4학년이 44명, 36.7%였습니다. 실습 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이 76명, 63.3%, 1년 6개월 이상이 44명, 36.7%였습니다. 직전 학기 성적은 3.5 이상에서 4.0 미만이 42명, 35.0%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임상수행 능력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변수 모두 5점 만점 기준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은 3.55 플러스 마이너스 0.80점, 의사소통 능력은 3.83 플러스 마이너스 0.46점, 임상수행 능력은 3.81 플러스 마이너스 0.4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자의 일방적 특성에 따른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임상수행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은 학년, 실습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의사소통 능력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임상 수행 능력은 학년, 실습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대상자의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임상 수행 능력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임상 수행 능력은 유의 수준 0.001보다 낮은 수준에서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중 회귀 분석 결과 회귀 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종속 변수인 임상 수행 능력의 설명력은 58%로 나타났습니다. 종속 변수인 임상 수행 능력에는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C 지역과 G 지역 두 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임상 수행 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계 및 임상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임상 수행 능력 점수는 3.81 플러스 마이너스 0.49점으로 이미진의 3.75 플러스 마이너스 0.49점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은 3.55 플러스 마이너스 0.80점으로 이미진의 4.46 플러스 마이너스 0.49점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가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본 연구의 의사소통 능력 점수는 3.83 플러스 마이너스 0.46점으로 임세미와 여명란의 3.84 플러스 마이너스 0.54점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 간 차이로는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과 임상 수행 능력에서 학년과 실습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3학년에 비해 4학년이 임상 실습 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학생보다 1년 6개월 이상인 학생이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과 임상 수행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 실습 경험의 차이에서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임상 수행 능력 세 변수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상 수행 능력이 의사소통 능력,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장소원 등의 연구 결과와 같았습니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자신이 배운 간호술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 수행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귀 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변수는 임상 수행 능력을 약 5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이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이었습니다.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은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핵심 간호술을 연습할 때 향상된다고 하였으므로 학생들이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핵심 술기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핵심 술기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내 실습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 확보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환자 및 의료진과 정확한 의사 전달을 통해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 수행 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기술적 측면에서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이 대인관계적 측면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 수행 능력의 향상에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인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기본 간호술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본 교육 과정 이외에 교내 자율 실습을 확대 편성하고 관리하여 학생들이 기본 간호술에 대한 반복 경험을 통해 핵심 기본 간호술에 대한 수행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다양한 상황 및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는 특정 지역 2개 대학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원으로는 다양한 지역과 학교의 학생을 포함한 반복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임상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 사고나 자기 효능감 등 다른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추가 연구를 제언드립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4학년 오정아입니다. 이제 연구 과정에서 선행 연구에 활용된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셨다고 얘기도 하셨고 논의에서도 어떠한 점에서 선행 연구와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연구자분들은 그 선행 연구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선행 연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연구했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앞쪽에 같이 먼저 연구사 정리처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선 그 척도 활용한 선행 연구들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상한 질문을 안 하시고 다른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당황했어요. 우선 이 질문은 다음으로 조금 패스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번 다음에 추후에 답변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을까요? 네. 누군지 얘기 좀 해주세요. 몇 학년 누구 이 정도만. 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2학년 이소담입니다. 지금 저희가 핵심 술기 과목이 있고 지금 시간을 채우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거 이외에도 얼마나 더 연습을 해야 그 능력이 향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에게 할당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돼야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지. 네. 아까 보니까 핵심 간호술을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자신이 선택한 거거든요. 5점 만점에 3.5점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80% 이상 나는 잘한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내가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연습은 시험 볼 때 제시 안 걸리면 잘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시간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간호인증평가원에서는 일주일에 4시간 이상 열어라. 그런데 저희 학교는 분반의 개수에 따라서 4반이면 8시간, 5반이면 10시간을 놀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2학년이 현재 열심히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 시간만 충분히 열심히 잘해도 간호사로서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안녕하세요 선배님. 전 2학년 강은연입니다. 우선 먼저 좋은 자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 수행 능력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핵심 기본 간호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픈랩이라든지 소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되어 있는데 혹시 의사소통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떤 교육을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지 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소통은 학교에서도 뭐 관련된 교과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 쪽에서 아마 그런 조별 모임이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주면서 그쪽에서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향상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3학년 때 사례 기반 팀 활동도 하고 그리고 환자의 사례가 주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간호 과정도 세우고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을 해서 환자뿐만이 아니라 뭐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대화를 상황을 주어서 거기에 알맞게 대처하고 또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주셔서 어떻게 대화를 이끌고 의사소통을 하는지 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환자와의 관계 외에도 병원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좀 더 발전을 하면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환자 말고 이제 간호사와 보호자와도 의사소통하는 데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만큼 다양한 사례를 주어서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조금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환자뿐만 아니라 뭐 대상자가 이런 약을 원래 투여하는 걸 알았는데 오늘은 왜 약이 다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는 사람 깨웁니다. 깨워서 이어폰 끼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그러면 질문 공세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네, 마지막 한 명만 질문 받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혹시 마이크? 네, 일어나서 누군지 얘기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더 추가 질문 없을까요? 네. 그러면 요 이상으로 질문 그만 받도록 하고요. 혹시 준비하신 질문, 예상 질문한 거 없어요? 예상 만든 거 있죠?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죠. 예상 질문을 뽑고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우리 김수아, 서자연, 정연희, 이주원 학생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표 준비를 하는데 지금까지 애써주신 올라가서 얘기하시죠. 총평 교수님 올라가서 얘기하시죠. 올라가셔서 자 화은미 교수님 올라오는 동안에 박수. 네. 우후. 네, 먼저 경청해 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그 3학년 학생들이 여름 방학 때부터 실제 이제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좀 찾고 그리고 원 도구도 다 들어가서 도구 문항을 다 찾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아주 뜻깊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임상 실습을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임상 수행 능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때 거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지 다양하게 탐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실습 나가게 되면은 대상자분이 무언가 물어보잖아요. 환자분들이
내가 핵심 기본 간호술을 잘 모르면 대답하기도 어렵고 이게 잘못됐는지 보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핵심 기본 간호술을 잘 알고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했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가게 되면 거기 있는 간호사 선생님, 환자분, 보호자분, 그리고 보조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실은 같이 실습을 나간 동료들과도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 의사소통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그 간호 수행에 좀 임상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기술적인 측면과 이렇게 대인 관계적 측면으로 살펴서 논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 질문을 해주셨던 부대 의견은 오정아 학생이죠. 그 의견 너무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는 이번에 마쳤으니 내년도 학술제를 준비하시는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께서는 오정화 선배님의 의견을 받아서 연구의 필요성을 그림이 아닌 글로 잘 기술해서 4학년 선배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발표하신 주수연 동문과 동문 선배님과 함께, 그리고 지금 지도해 주신 황은미 교수님, 또 함께 자리해 주신 저희 10분의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첫 학술제 했는데 어떠신가요? 좋아요? 네, 지금은 올해 처음 간호학과 단독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저희 졸업생 선배님이 학술 특강을 해주신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또 하나가 의미가 뭐냐면 이제까지 학술 논문을 거의 2학년이 했어요. 근데 황은미 교수님 지도하시면서 3학년 실습하는 와중에 3학년 때 갑자기 2학년 하고 3학년 오면서 실습도 해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논문도 하느라 아마 고생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표해 주신 졸업생 조수영 강사님, 그다음 동문, 그다음에 우리 발표한 3학년 선배님, 후배님들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총평? 네. 건의사항 마이크 드릴게요. 아니, 그래도 내년에 학술 논문 발표회를 할 때에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발표하는 자료를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공감하시죠? 네. 항상 아쉬움이 남아야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네, 처음이라 뭐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60점 이상 추가 학습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너무 끝까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총평을 제가 드린다라는 게 조금 남루한데 우선 제가 처음에 2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졸업생 동문이 발표해주신 그 논문 자체의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드러내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자체를 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연구 도구는 다른 말로 설문지의 내용이잖아요. 설문지의 내용은 신뢰도가 높아야, 그래서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가 0.8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희 3학년 발표하신 연구 도구도 그렇고 저희 동문이 하신 논문의 도구도 그렇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내가 사용한 그 도구가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만들었던 도구를 다 동의 절차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논문의 과정이 인고의 시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으로 있지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임상에 나가셔서 논문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질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저희 가톨릭 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를 빛내는 동문이 되시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총평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